보증 채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증 썼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보증 쓰지 말라든지. 그래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법학과 처음 입학했을 때, 1학년 1학기 때, 저희도 이제 법학개론을 공부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법학개론 공부하실 때, 우리 최달권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교수님이셨는데, 딱 해주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들은 살면서 절대 보증 쓰지 말아라. 보증 쓸 바에 뭐 해라? 그냥 돈을 주어라. 그냥 못 받는다 생각하고 그 돈을 줄지언정 보증 쓰지는 말아라. 그래서 저도 이거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는데, 근데 처갓집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테니까 보증을 써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는 이것을 이런지하에 노하고 집사람이 보증을 쓰겠다고 하면은 도장 찍고 가서 보증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아니? 저희 집을 담보로 해서 보증을 썼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넘어가면 저희 식구들 다 길거리 내앉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아빠로서의 무책임한 거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맞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보증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 보증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보증이 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운 이 연대 채무보다는 더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보증 채무의 의를 보시게 되면 채권자와 보증인과의 사이에서 맺어지는 보증계약에서 성립하는 채무다. 자, 채권자가 있죠. 우리가 돈 받을 사람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있죠. 그러면 원래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돈을 받는 게 맞지요? 그런데 채권자가 이 채무자가 변제할 것 같지가 않다. 또는 이 사람의 자력이 약하다 하는 경우에 이 사람보다 그럽니다. 야, 보증인 세워라 라고 하죠. 그럴 경우에 자,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을 때 이게 보증인 여기 쓰는데 보증인이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보증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어떤 거 씁니까?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와 관계가 아니라 이것과 이거의 관계에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증 관계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맺어지는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와 보증인이 맺어지는 게 아니고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맺어지는 계약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채무자, 이 사람은 이제 주채무자라고 하는 거죠. 주채무자가 이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네가 대신 이행해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증이라는 말도 채권을 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쓰는 거죠. 자, 보증 채무의 법률적 구성은 다수당사자가 되는 거죠. 어찌됐든 간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주채무자가 있고 보증인이 있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가 뭡니까? 여러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채무자는 뭡니까? 이 보증인은 뭡니까? 보증인은 이 주채무자 이행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주채무자가 됐든 보증이 됐든 만약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900만 원을 이 사람이 갚든 이 채권자는 권리가 소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보증채무의 어떤 성질의 가장 특징 중 하나가 이 부종성입니다. 부종성이 뭐죠? 자, 보증채무는 오로지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이다. 양자는 주종에 관계에 있다. 그래서 따라다닌다 이거죠. 그래서 자, 주채무가 소멸되게 되면 보증채무도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종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종된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종된 채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자주성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보증채무에서 각 채무는 독립적으로 간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 보증채무도 독립성의 성질인 것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종성이 있지만 주채무의 종된 채무이긴 하지만 독립성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의 보증 이외의 보증 채무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채권자가 있고요. 채무자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원칙적으로 이 채권자, 채무자 간의 1대1 관계가 원칙이 있습니다만 자, 이 사람이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보증을 쓰는 거죠.
보증을 쓰는 경우에 자, 이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는 건데 연대 보증. 자, 연대 보증은 뭐냐면 이 채무자, 주된 채무자가 있고 보증인이 있는데 일반 보증 채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은 뭐냐면 부정성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때 변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기에는 검색의 항변 또는 최고의 항변, 이런 최고의 항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채권자가 이 사람한테 와서 보증인한테 와서 너 돈 갚어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 먼저 이 채무자한테 가서 돈을 갚아라, 아니, 돈을 받아라라고 할 수 있는 게 최고의 항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와서 돈 갚으라고 해서 변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무슨 소리냐? 이 채무자가 돈이 있다. 이 사람한테 돈이 있다. 따라서 나한테 먼저 와서 하지 말고 나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거 아니냐? 원래 주된 채무자, 자, 주된 채무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돈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사람한테 가서 돈을 받아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항변권이라고 하는 건데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보증인은 어디까지나 주된 채무자한테 먼저 변제를 받게 하고 이 사람이 변제를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나한테 와서 변제를 받아가라 라고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보증인은 한 발 뒤로 물러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연대 보증인은 뭐냐면 주채무자 보증인이 따지지 않겠다 이거죠. 그냥 나도 같이 그 채무를 지겠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뭡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굳이 이 사람한테 먼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대 보증의 경우는 이 보증인도 주채무자와 같이 동일하게 채무를 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되는 경우 이 보증 채무죠. 이제 연대 채무죠. 그래서 연대 보증 채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연대 보증의 경우에는 이 주채무자에게 먼저 가서 받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유식한 말로 최고의 항변이라든가 검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관계가 연대 보증이 되겠습니다. 자, 공동 보증은 뭐냐면 일반 보증과 똑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주된 채무자고 보증인은 이제 종된 채무자죠. 그런데 보증이 뭐냐면 여러 사람인 거죠. 보증인 1, 보증인 2, 보증인 3 이런 식으로 보증인 간의 여러 사람. 이게 바로 공동 보증이고요. 자, 금 보증은 뭐냐면 자, 이 사람이 900만 원을 책임지기로 했기 때문에 자, 원래 이 보증인의 채무도 뭡니까? 900만 원 범위내에서 짓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계속적 거래관계, 상사하면서 계속적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예컨대 2천만 원 이내에서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다, 한도를 정해놨다라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보증 채무도 그 범위 내에서 유도리 있게 되는 거죠. 9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금보증이고 부보증은 뭐냐면 이 보증인의 채무에 다시 종된 보증 채무를 또 쓰는 거예요. 보증의 보증이 되는 거죠. 보증의 보증인가 보증의 보증 채무를 쓰는 거 이것을 부보증이다라고 하는 건데 법률적으로는 보증 채무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구상보증은 뭐냐면 역보증이라고 하는 건데 채권자에게 변제한 때 가지게 되는 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증하는 거. 자, 앞에서 이 사람이 그 채무자가 변제를 안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보증인이 이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자기가 900만 원 갚아주고 이 보증인은 채무자한테 뭐 해야 된다? 90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구상권이 생기겠죠. 그럴 때 이 900만 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보증을 쓰는 게 이것이 구상보증 또는 역보증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배상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이행을 받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만 그러한 경우에서만 이 보증을 쓰도록 하는 것 이러한 것을 배상보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증채무의 성질을 보도록 하시죠. 자, 여전히 그림을 보면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이 사람은 주된 채무자죠. 보증채무자가 있다. 보증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채무의 독립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보증도 가능하다. 보증을 다시 보증 쓰는 이 부보증도 가능하다고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주채무가 민사채무고 보증채무가 상사채무라도 주채무는 10년이죠. 그 다음에 보증채무는 5년. 각각의 시효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채무 내용의 동일성. 자, 채무 내용은 결국은 이 주된 채무의 내용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증채무라고 하더라도 이 주된 채무의 내용에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채무 내용의 동일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여기서 돈을 주기로 한 건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갚지 못하면 그 돈이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대처가 안 되는 거. 예컨대 조용필 씨가 노래를 불러주기로 했다.
그럴 경우에 보증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조용필 씨 대신 노래 불러주겠다? 성질이 같지 않죠? 그럴 경우보다 조용필 씨가 노래를 부르지 않음으로써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을 보증 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종성은 뭐냐면, 자, 아까 다시 또 그림을 그리면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주된 채무자죠. 그 다음에 보증인이 이렇게 쓸 때, 자, 부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따라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된 채무를 따라가는 거죠. 따라서 주된 채무가 소멸되면 이것도 소멸되겠죠. 무효되거나 취소되면 같이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변경되면 같이 변경되고, 소멸되면 같이 소멸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 채무는 그 목적이라든가 형태에 있어서 이 주된 채무보다 무거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원래 채무는 900만 원인데, 이 보증인은 나중에 2천만 원 내라.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500만 원 가지고 항변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이 보증도 당연히 이 사람에 쫓아가는 거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500만 원을 가지고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한 뜻입니다. 자, 수반성은 뭐냐면 부종성과 수반성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때 보증인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채권이 이전했습니다. 이 채권이 뭐냐면 이 갑에게서 을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경우에 보증 채무도 여전히 을한테 채권자 A에게 을에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된 채무가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가게 되면 보증 채무도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전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증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무슨 소리냐면 최고 검색의 항변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와서 너 먼저 돈을 갚아라고 했을 때 보증인이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법에 보면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이 있다. 따라서 나한테 와서 먼저 달라고 하지 말고 원래 채무자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하고 이 사람이 변제를 할 수 없을 경우에 그 부분에 그때만 와서 나한테는 돈을 달라고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자, 나는 보증인은 뭐다? 원래 주된 채무자인 뭐다? 보충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충성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연대 보증은 보충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연대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된 채무자와 보증인이 어떻게 한다? 연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연대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 주된 채무자와 보증인 간에는 연대 채무가 있는 경우는 연대 보증을 쓰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보충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계약의 성립을 봅시다. 아까 보증계약은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증계약을 쓸 때 이 보증계약과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뭐다?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보증인한테 부탁하겠죠. 나 대신 좀 보증계약 좀 서달라고 하겠지만 이 사람과 이 사람과의 계약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직접 관계가 없다. 다만 이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대리인 또는 사자 자격으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탁 여부라든가 부탁계약의 유효, 무효는 여기에 보증계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이 주된 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였습니다. 예, 근데 채권액이 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이 되는데 뭐 채무액이 500만 원이라고 속였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경우에서 속여서 이 보증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보증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보증함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의해서 기망을 당하거나 또는 채무자의 자력, 담보, 기타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전히 뭐다? 보증계약은 유효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시 부분은 방금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와가지고 채무자가 와가지고 보증인한테 좀 제발 보증 좀 서달라라고 했을 때 거짓말로 어떻게 간청을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역시 그 효력 보증계약의 효력은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채무자와 제3자와의 계약으로 제3자가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보증계약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채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있습니다. 자, 보증계약은 뭐라고 그랬죠?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게 아니고 이 제3자가 보증계약을 쓰는데 어떤 계약을 쓰냐면 자, 네가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3자가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채무자와 약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채권자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는 게 이 보증채무지 이 채무자와 제3자 간의 그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것 이런 것은 보증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이거는 변제위임 계약이라든가 제3자를 위한 변제계약이지 채권자와 관계가 없는 그러한 보증계약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증계약은 어떻게 하냐면 불효식 낙성계약이다. 불효식 낙성계약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채무증서에 연수하거나 인수인, 보증인 등의 기재를 하고 있는 경우는 이것은 당사자의 해석에 의해서, 의사 해석에 의해서 보증계약으로 볼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자와 채무자 간의 타인의 채무에 관해서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 이것은 보통은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그것은 보증채무는 아니다. 보증계약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여러 가지 해석상, 정황상 이것을 보증계약으로 새길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증채무의 성립 요건에 관한 요건을 보십시다. 성립에 관한 요건을 보면 계약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 플러스 다음과 같은 특별한 요건이 성립된다. 자, 채권자가 있고요. 채무자가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증인이 있고요. 보증이 있을 때 채권자와 보증인 간에 뭐하다? 계약에 의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주채무가 있죠. 자, 주채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주채무자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주채무자가 없으면 뭐 손해담보계약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주채무가 대체적 급부를 내용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 주채무를 대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용필 씨가 노래를 불러주는 것은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러한 경우는 뭡니까? 손해배상을 전제로 생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주채무는 뭡니까? 장내 채무도 가능하고 조건부 채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장내의 채무이면 그것이 특정이 되든 불특정이든 상관이 없고 장내의 채무도 가능하고 조건부 채무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부정성의 예외라는 게 있는데 부정성의 예외라고 있는데 먼저 이 판례를 법조문을 읽어보도록 하시죠. 잠깐만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보증인이 있을 때 부정성은 뭐였죠? 부정성은 이 주된 종된 채무에 따라서 보증채무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이 부정성이라고 그랬죠. 수반성은 뭐라고 그랬죠? 이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채권자 1에서 채권자 2로 넘어갈 때 이 보증채무도 이 원래 채권자에서 다른 넘어가는 채권자에게로 따라가는 거. 자, 채무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 보증채무도 따라가는 거. 이것을 수반성이라고 하는 거고 부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채무에 종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한 경우에 예외가 있는데 어떤 거냐고 한번 보십시다. 취소의 원인이 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 당시에 원인이 있음을 안 경우에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증을 쓰려고 할 당시에 이것이 취소 원인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썼는데 이게 정말 취소돼 버렸어요. 그러면 원래 채무는 뭡니까? 없어졌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어지면 뭡니까? 보증채무도 없어져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게 부정성이죠. 부정성은 뭐냐면 원래의 채무가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소멸되는 게 부정성의 성질인데 계약의 취소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보증계약을 쓴 경우에는 원래 채무가 취소에 의해서 없어지면은 이것도 당연히 없어져야 되나 그러한 경우에도 이 보증채무는 이것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성에 대한 예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부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채무가 소멸되면
보증 채무도 소멸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규정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보증 쓴 경우, 이런 것은 취소에 의해서 원래 채무가 소멸된다 할지라도 보증 채무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다룬다. 이것이 부정성의 예외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런 입법 태도는 이 부당하다, 이것은 이 보증 채무의 성질과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견해도 있죠. 어찌됐든 법에 보면 그것은 부정성의 예외로서 해석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이제 보증인에 관한 요건입니다. 보증인.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가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증인이 있었는데, 자, 이 보증인, 이번에는 이 보증인에 관한 요건은, 자, 이 사람이 보증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일반적인 계약 능력이라든가 횡의 능력, 보증 계약의 목적이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이행에 있어서 횡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자, 이 사람을 세워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 자,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너 보증인을 세우라고 했을 때 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보증인을 세워야 될 의무가 있을 경우는 이 사람이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이 보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죠? 행위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보증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면 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뭐를 갚아야 돼요? 돈을 갚아야 되죠. 따라서 변제 자력이 있는 사람으로 세우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행위 능력자도 아니고 변제 자력도 없다고 하면 이건 뭡니까? 허수아비인 거죠. 허수아비. 변제를 세우나 이제 보증인을 세우나 마나 하는 거죠. 따라서 법에는 이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법이라든가 계약에서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이 행위 능력자이고 변제 자력이 있을 것, 이러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변제 자력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변제 자력이 있는 자로 바꾸라, 변경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채권자는 결국은 이 보증인을 세우는 건 누구를 위한 거죠? 채권자를 위한 거죠. 따라서 채권자가 어떠한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변제 자력이 없어졌다. 그러한 경우는 누가 손해를 본다? 결국은 채권자가 보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이 인정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채무자가 보증인이 있고,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증인이 있는데, 예컨대 이게 900만 원이다. 그래서 보증인은 뭐냐면, 이 사람이 없을 때 대신해 주는 거죠. 근데 이 900만 원 대신에 이거 세우기가 힘드니까 뭐다? 여기다가, 1,500만 원짜리, 시계를, 1,5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물상 보증시켰다. 담보를 제공했다. 이런 경우는 뭡니까? 굳이 보증을 세울 의무가 없겠죠. 자, 보증 채무의 급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똑같은 내용이죠.